4분기 동안에는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심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 일어나게 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물결과 물장구를 구분하지 못해서예요. 심각한 경기 침체 온다고 생각하고 경제 위기 올 거라고 가정하면 소위 고용 지표가 나쁘게 발표될 때 깜짝깜짝 놀라죠. 물장구 튄 걸 가지고 물결이라고 잘못 판단한 거야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셨다면 오히려 이제 매수의 기회다. 해보 반갑습니다. 오늘은 김광석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저희 채널에 오랜만에 방문해 주셨는데 네. 그래도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먼저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거시경제 분석하고 전망하는 일을 하고 있는 김광석입니다. 한양대에서 학생들 잘 모르면서 가르치고 있고 또 한국경제산업연구원에서 실물경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실물경제와 이 자본시장 간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좀 규명해야 하는데 여러분이 오늘의 이야기가 충분히 도움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좀 의견 드려보고 싶습니다. 매번 그 기준을 명확하게 좀 잡아주시고 네. 또 1년간의 투자에 좀 뭐랄까 로드맵을 잡는데 되게 큰 도움을 주셔서 사실 저는 매년 기다리는 도서가 있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교수님의 경제전망 도서인데 아, 그래요? 이번에 또 이렇게 너무나 감사하게 이렇게 또 써주셔가지고 네, 제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교수님의 책을 또 토대로 예, 저 또한 내년의 투자 전략을 잡는데 많은 또 도움 받도록 하겠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또한 제가 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시청자분들 역시 마찬가지 올해 마무리 잘 하고 내년을 또 준비할 수 있는 네. 시간이 되길 또 소망해 보면서 여러 가지 또 교수님과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첫 번째로는 사실 교수님께서 책을 쓰실 때마다 네, 딱 이 메인 주제가 있어요. 맞아요. 작년은 스태그플레이션이었죠. 예, 올해는 예. 이번엔 피벗의 시대인데 예. 이 피벗이라는 게 방향성이 바뀐다? 예, 뭐 맞아요.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의 방향이냐? 금리의 방향입니다. 네. 이 금리의 방향 전환은 굳이 따지면 금리를 인상만 하다가 이제 점진적으로 인하만 한다라는 통화정책 기조의 전환이고요. 이 통화정책 기조의 전환은 마치 수도꼭지를 잠그기만 하다가 이제 풀기 시작한다라는 뜻이니까 그게 결과적으로는 참 목말라 있는 이 시장에서 물이 조금씩 좀 오겠구나 하는 걸 기대케 해주는 다만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물이 실물 경제로 많이 떨어질지 자본시장으로 많이 떨어질지 부동산 시장으로 많이 떨어질지는 다른 얘기입니다. 어쨌든 유동성을 공급하는 장세인 건 맞아요. 네네. 그럼 그 유동성이 어디에 집중될지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방향성을 여러분 설정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8월 5일 블랙먼데이 경험하셨죠. 네. 그리고 9월 9일 블랙먼데이일까 아닐까 조마조마하셨죠. 이런 일들이 왜 오는지 좀 강조해 드릴게요. 제가 이 책에서도 그런 걸 강조했는데 물결과 물장구를 구분하셔라. 물장구는 마치 이제 계곡에서 어린아이들이 놀 때 막 물이 여기까지 튀는 거예요. 네네. 근데 물결은 거대한 바다와 같습니다. 그 물의 조류예요. 그러면 그건 정확히 다른 건데 네. 그 물결을 장착하지 않고 있는 이에게는 물결이 튈 때 그 물결이 엄청난 파도가 닥치는 것처럼 깜짝 놀라실 수 있어요.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4분기 동안에는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심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 일어나게 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물결과 물장구를 구분하지 못해서예요. 심각한 경기 침체 오는 현상이 아닌데 기본적으로 물결은 그런 거죠. 일종의 소프트 랜딩에 가깝습니다. 경기 침체는 경기 침체이지만 매우 마일드한 미국 경기 침체가 시작됩니다. 이런 게 일종의 조류예요. 거대한 흐름이에요. 그런데 심각한 경기 침체 온다고 생각하고 경제 위기 올 거라고 가정하면 소위 고용 지표가 나쁘게 발표될 때 깜짝깜짝 놀라죠. 그렇죠. 그리고 시장에서 떠나는 겁니다. 근데 8월 5일 시장이 대대적인 조정이 있었을 때 경기 침체 올 거야. 그리고 실업률이 4.3% 발표됐다고 이거 경기 침체야. 심각한 경제 위기야. 라고 판단하면 내던지는 게 맞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경기 침체 공포감이야. 네. 과잉 공포감이야. 물결 가지고 물결을 본 게 아니라 물장구 튄 걸 가지고 물결이라고 잘못 판단한 거야. 예를 들어서 이건 소뚜껑인데 자라라고 판단한 거야.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셨다면 오히려 이제 매수의 기회다. 접근이 다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보시는 게 실물 경제적 현상을 먼저 기본적으로 이런 표현을 써서 될지 모르겠지만 장착하는 거예요. 가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여러 지표들이 나올 때 구분해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한 공방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금리 인하를 금리 인하인데 돈 푸는 거 물론 좋은데 이게 보험성이나 소프트 랜딩으로 가는 거냐 아니면은 당장에 이 문제가 있어서 경기 침체로 인해서 이게 급하게 하는 거냐 도대체 뭐냐 네, 이거를 좀 규명 지어 달라라는 분들이 좀 많으시거든요. 좋습니다. 교수님 생각 궁금합니다. 제 의견을 그대로 속 시원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고용 상황에서 특히 많이 놀라신 게 이제 실업률 가지고 놀라신 거거든요. 근데 실업률이요. 이 자리에도 정말 많은 전문가분들 오시잖아요. 네. 그 전문가분들 중에는 또 만 65세가 넘으신 분들도 오시잖아요. 네. 그런 교수님들도 오시고. 근데 그 교수님들이 소위 명예퇴직하신 거예요. 그럼 그게 경기가 안 좋아서 명예퇴직하신 거예요? 그 정년이 다 돼서 명예퇴직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받아드는 실업률 지표에 실업자 중에는 경기와 무관한 실업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실업률을 자연 실업이라고 해요. 네. 그러면 어떤 수준의 실업률은 이건 그냥 자연 실업률이야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게 4.5%예요. 좀 적극적으로 봐선 4.5고 조금 관대하게 보면 5%예요. 근데 미국 경제가 실업률이 지금 4.5%가 넘은 적이 없어요. 4.3%까지 온 거예요. 그마저도 그 다음 달에 4.2%로 떨어졌어요. 그걸 가지고 이게 경제 위기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자라가 아니에요. 소뚜껑이에요. 근데 실업률이 4.5%를 초과한다 만약에 마침 이번 주에 녹화일 기준으로 이번 주 금요일 저녁 9시 반에 미국 고용지표가 발표돼요. 그러면 원래 매월 첫째 주 금요일 날 밤 9시 반에 발표됩니다. 그러면 그 고용지표가 만약에 4.5%를 넘는다. 4.5%다. 혹은 4.3, 4.2를 기록했는데 4.3으로 다시 올라간다. 혹은 4.4나 4.5, 극단적으로는 4.6을 기록한다. 그러니까 안 좋게 발표된다. 네네. 하면 어떻게 반응할까? 시장에서. 놀라겠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 시작 안 됐는데 경기 침체가 왔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금리를 비컷했네. 또 이렇게 해석하겠죠. 근데 10월 첫째 주에 발표되는 실업률은 9월 실업률입니다. 금리 인하의 효과가 반영되기 전 단계의 실업률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업률은 그렇기 때문에 올라간 채로 발표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실업률이 올라가니까 놀라서 내던지는 거예요. 미국 주식시장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무너지는 현상이 있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어떤 논의가 시작되냐면 제가 지금 드리는 논의처럼 그거 경기 침체 아닙니다. 미국의 빅컷의 금리 인하 9월에 했죠. 그 금리의 인하에 따른 영향은 언제 작용될까요? 3개월 후에나 나타납니다. 실물 경제적으로는 금리 인하에 따른 영향이 3개월 후에나 나타나요. 그리고 고용 지표에 반영되려면 더 걸립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기업에 다녀왔지만 기업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금리 떨어지면 이 기업의 고용 상황에는 언제 변화가 있습니까? 금리 떨어지네? 금리 앞으로 떨어질 것 같네? 그러면 전략 계획 세워요. 사업 전략 세워요. 네네네. 그리고 생산 설비 용량을 늘릴까 말까를 생각해요. 신사업 할까를 고민해요. 그래서 실제 신사업하고 생산 설비 용량 늘리자. 쉽게 말하면 노트북 더 사자. 이거예요. 그럼 그렇게 할 때 고용 계획을 또 세우죠. 그럼 채용 공고를 내죠. 실제 채용 절차가 진행되죠. 그래서 취업자가 등장하죠. 그럼 고용 지표에 나타나는 현상은 언제쯤이나 나타날까요? 라고 질문드렸더니 많은 그 인사 담당자들은 그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은
6개월 정도요. 그러니까 물론 3개월 만에 나타나는 기업도 있고 6개월 만에 나타나는 기업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빨라도 3개월입니다. 그러면 제가 4분기 동안에 심상치 않은 일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B컷을 했는데도 고용지표가 올라가네? 라고, 그러니까 실업률이 올라가네? 라고 처음엔 받아들일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놀라서 시장에서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 물론 실업률이 4.3, 4.2로 떨어졌는데 더 떨어질 수도 있죠. 네네. 그러면 정말 경기 침체 공포 없네. 이렇게 받아들이겠죠. 그럼 시장에서는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 시나리오가 다 가능해요.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이 4분기 동안에는 B컷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B컷과 무관한 B컷의 영향이 반영되지 않은 지표들이 분명히 거시경제 지표들이 발표될 것이고 그게 안 좋은 사인을 보인다면 실망하고 떠나는 일들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또 있잖아요, 교수님. 네. 근데 지금 연준이 네. 금리를 B컷을 하지 않았냐. 네. 그러면은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라는 반증 아니냐? 네. 라는 의견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금리 인상을 한 이유가 뭐예요? 물가 때문에. 물가 잡으려고요. 근데 물가 잡혔나요? 아직 지금 100% 안 잡혔죠. 100% 안 잡혔죠. 근데 100% 안 잡혔지만 9월 말에 발표된 PCE 물가 상승률은 일단 헤드라인 기준으로는 2.22%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건 9월 말에 발표된 8월 통계입니다. 8월 물가가 2.2%라는 뜻이에요. 중요한 얘기 하겠습니다. 그러면 9월, 10월, 11월, 12월 나머지 물가 상승률에 대한 전망을 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연간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발표된 거예요. 연준이 전망하는 PCE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발표된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4달 동안의 물가 상승률도 장착하고 있는 거예요. 가늠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물가 상승률의 흐름을 봤더니 연준은 뭐를 걱정하고 있냐면 5.5%의 금리를 계속 유지했다간 2%를 밑돌 수 있겠구나. 이게 뭐에 비유하냐면 여러분 우리 저기 앞에 여러분은 안 보이시지만 벽이 있어요. 정면에. 그럼 벽이 종착점이에요. 2% 목표 물가. 근데 그 목표 물가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전속력으로 달려야 되죠. 그래서 금리를 5.5%까지 올린 거예요. 근데 그 5.5%를 계속 유지해서 그 벽에 다다르면 어떻게 돼요? 부딪혀요. 부딪히죠. 네.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이대로 놔뒀다가는 어쩌면 내가 벽에 부딪힌다 하면서 급브레이크를 밟은 거예요. 디플레이션을 진단한 거예요. 디플레이션 우려 상황에 놓이겠다. 물론 디플레이션의 정의는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현상인데 어쨌든 2%를 밑도는 물가 상승률의 흐름은 디플레이션으로 갈 수 있다라는 우려를 점증시키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준의 목표는 물가 안정에 있고 그 물가 안정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역시 2%를 웃도라도 안 되고 밑도라도 안 돼요. 근데 최근 발표됐었던 8월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1.7%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CPI나 또 PCE 물가 상승률이 2%를 밑돌게 유도될 수 있겠구나를 우려한 거예요. 네네. 예를 들면 한국은행도 오늘 아침에 한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발표됐습니다.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깜짝 놀라실 텐데요. 1.6%입니다. 지난달 발표됐었던 게 2.2였고요. 2.0이었고 이번에 발표된 물가 상승률이 1.6%예요. 물론 배추값 치솟아요. 그러나 말이 안 돼. 그 통계 말이 안 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계산하는 방법은 460여 가지의 소비 품목의 가중 평균 등락률이에요. 그러니까 평균 등락률이에요. 그러니까 배추 가격이 치솟아도 그것의 가중치가 좀 작습니다. 네. 그러니까 배추 가격 치솟는데 1.6% 물가 상승률 맞아? 말도 안 돼. 그게 아니고요. 원래 체감 물가와 지표 물가는 괴리가 있구나. 배추값이 치솟아도 나머지 물가는 상당 부분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길 바라고요. 오해가 없으시도록 제가 이야기해드린 거고요. 이걸 떠나서 1.6% 물가 상승률의 의미는 다른 거 해석 안 하고
다른 거 잠깐 해석을 뒤로 미루겠습니다. 물가 안정 기구로서의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 시점이 늦었다라고 판단케, 늦었다라고 지적받을 만하게 지금 현재 물가 지표가 발표된 거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연준도 지금은 경기가 너무나 악화되니까 경기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한 적 없어요. 파월도. 여전히 로버스트하다. 굉장히 강하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강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의 안정이 급해서 서둘러 비컷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대로 놔뒀다가는 너무나 물가 상승률이 제약적이어서 기준금리가 제약적이어서 이 물가 상승률을 오히려 2%를 밑돌기까지 만드니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고요. 물가 안정을 위해 달려갔어요. 물가 안정 목표 이뤘어요. 고용 잡아야죠. 두 번째 책무를 다해야죠. 네.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는 현상을 파월은 정상화되고 있는 겁니다라고까지 표현했어요. 왜?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그 정도 실업률이 상승하는 건 감내해야 된다는 판단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그러니까 그게 큰 문제, 고용 붕괴가 아니에요. 그런데 물가 안정 목표 이뤘으니 다음 숙제하겠다고 움직인 거를 그게 경기에 심각한 침체 온다고 걱정해서 비컷을 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네. 그리고 만약에 심각한 경기 침체를 우려해서 비컷을 했다면 9월 FOMC 정례회의까지 기다렸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랑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때 그때요. 비컷의 금리 인하를 했지만 그때는 성격이 달랐습니다. 어떻게? 정례회의가 심지어 예를 들면 이번 주 목요일 정례회의가 있어요. 네. 근데 일요일인데 갑자기 소집회의를 해요. 긴급 소집회의. 일요일 날 소집회의예요. 근데 여러분 연준 위원들 금리 결정하려면 적어도 금리 결정자 12명이 모여야 돼요. 그리고 참석자 9명이 다 와야 돼요. 그래서 12명, 7명이 더 와서 19명이 배석해야 돼요. 물론 이들만 모이는 게 아니에요. 또 여러 위원들이 또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한 명 한 명이 한국은행 총재급이에요. 그 사람들을 그리고 한국처럼 땅덩어리가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비행기 타고 일요일 날 모여야 돼요. 그런 긴급 소집 회의를 일요일 날 열어서 비컷을 했어요. 그런 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공포 때문에 비컷을 내리는 거예요. 이번에 정례회의에서 비컷을 내린 것은 어쨌든 5.5%가 좀 과했구나. 네. 제약적이구나. 혹은 조금 많이 양보해서 7월에 금리 인하 베이비 컷하고 9월에 베이비 컷 했으면 더 아이디어했겠다. 그러면 또 물가 상승률이 2%로 밑돌지 않을 텐데 2% 밑으로 하는 그런 판단까지 가미된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